자, 계약법 하죠.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약법에는요,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이 원칙이 지배돼요. 그래서 계약법의 규정은 대부분 다가 임의 규정이에요. 이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래 되니까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계약,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계약법을 나중에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강행법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면 그건 예외 규정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이러한 계약 자유원칙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것도 자유고요. 체결의 자유. 그 다음에 체결한다고 마음먹었으면 누구랑 계약을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하는 게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했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내용 결정의 자유.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자유입니다. 방식의 자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죠. 자, 이때요. 우리가 오늘날의 거래에서는 보면 생존에 꼭 필요한 공급 계약에 있어서는요. 대부분 다 어느 일방이 대기업체이고 상대방은 우리 소비자들은 개개인 약자들이죠. 이다 보면 그 대기업체에서는요,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매번 계약할 때마다 그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없으니까 아예 대기업자 쪽에서는 계약이 될 내용들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상대방 소비자 개개인한테 계약할 때 그것을 제시해서 계약 내용으로 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계약 내용 될 것을 미리 정해놓은 이 일방의 이 의사표시에 작성된 내용, 이걸 우리는 약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30페이지는 약관의 의의 보시면 사업자가 장차 계약을 체결할 내용을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약관이라 합니다. 이 약관은요,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자, 집어넣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요, 우리 이 약관에 관한 법은요, 약관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이에요. 장차 계약이 될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약관은요,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약관은 우리 법을 제정해서 규제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불공정하게 하여 상대방한테 손해가 끼칠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약관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요. 특별법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이 약관이 통제 또는 규제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약관을 일방이 만들어 놓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집어넣는 것을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이라고 그래요. 자, 이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만들잖아요. 작성자가 이것을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인 상대방한테 명시해서 설명하면 그 약관 전부가 계약 내용으로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작성자의 명시, 즉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글자로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명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할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 이것을 이행하면 그 약관은 전부 다가 계약 안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해요. 다만 이때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은 약관 중에 상대방 소비자한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모든 사항이 아니라 중요 사항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면 그 약관 전부가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약관의 편입 과정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때 이 약관은 약관 규제법에서요,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죠? 통제하는 방법이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관 규제법이라고 해요.
약관 규제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에서 신의 성실에 위반되지 말아라,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놨어요. 신의 성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놨어요. 이것을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약관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아주 추상적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생 원칙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약관은 객관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한테도 공통인 내용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약관 내용이 불분명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면 그것을 불분명한 내용을 해석할 때는 작성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자 불리익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하면 소비자인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거죠.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소비자와 약관을 만든 작성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그 약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약정을 하면 그 약관보다가 개별 사항을 약정한 그것이 우선한다. 그래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만약에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인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그것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덜 들어가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엄격 해석 또는 축소 해석 또는 제한적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즉 여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기본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요 상대방을 배려할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 고려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항상요 자기만의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최소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만들 때는 더군다나 소비자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약관을 미리 정해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 취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했다면 반한 약관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효력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민법상에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 있는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 무효로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원리를 적용하면 약관 중에 일부분이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약관 전부를 무효시켜버리고 계약 전부를 무효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보통 약관에 의해 계약하는 이 계약의 대부분의 경우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생존, 배려, 공급을 받는 그런 계약이에요. 이 소비자는 자기가 생활하고 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의 공급받는 내용을 계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부를 그 일부분이 무효라고 해서 전부 무효시켜버리면 이 소비자한테 더 큰 피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즉 이 법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 이 법에서는요 특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특칙의 내용은 뭐냐, 바로 민법의 원칙과 예외를 바꾸어 놓은 거죠. 즉 약관의 일부분에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반되어서 무효라는 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 부분만 무효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로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특칙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무효 부분만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일부 무효의 예외를 여기에 원칙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만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자, 약관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생생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말이에요. 계약 성립. 계약 성립의 모습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예요? 일방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성립하는 모습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죠. 이렇게 합치되는 것은 뭐냐? 합의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 합의가 되는 순간에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 성립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을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요. 야, 내가 너 아파트 내가 살게 내한테 팔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청약이에요. 먼저 거래의 의사를 상대방한테 제시하는 거죠. 이때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너가 승낙만 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사로서 확정된 의사여야 됩니다. 확정적 의사. 이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죠. 즉 확정적 의사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승낙만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의사를 청약자가 하는 거죠. 이때 청약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럼 이때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 특정인일 수도 있고 또는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어디라도 가능해요.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도달해버리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철회 제한됩니다. 거둬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 청약을 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청약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면. 이때 청약자는 상당기간 요 청약의 효력 발생 존속하는 기간은 상당 기간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처리할 수 없도록 둬야 합니다. 만약에 청약자가 상대방한테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청약 의사 표시했다면 그 승낙 기간 동안은 처리 못한다 이 말이겠죠. 상당 기간 또는 승낙 기간, 그렇죠? 이 기간 동안은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약은 바로 청약을 받은 상대방, 이 사람이요. 청약을 받은 상대방만이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청약은요,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적법하게 준다라는 의미에서 승낙 적격의 효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청약의 효력은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과 승낙 적격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요. 1, 2. 이 두 가지에서 청약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청약이 존재하게 됐죠. 그러면 청약이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겠죠. 즉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체결돼요. 자, 여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면,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 뭐예요? 계약이 체결된다 이 말이에요.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논의를 좀 봐야겠죠. 자, 승낙의 의사표시 역시 의사표시입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왜냐하면 이때 상대방은 누굴까요? 승낙을 받아야 할 상대방은 누굴까요? 바로 청약한 청약자겠죠. 청약자요.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 의사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그 승낙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청약자라는 특정인이다. 그죠?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 의사표시 내용이요. 이 의사표시 내용은 당연히 뭐예요?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 이 내용과 일치돼야 되죠. 그죠?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낙이 되죠. 상대방이 갑이라는 사람이 야, 내 아파트 내 거기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 그거 내가 5억에 팔 테니까 네가 살래? 이렇게 청약이 왔어요. 을한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갑이라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갑의 동생이나 갑의 부인이나 갑의 뭐 다른 사람한테요. 안 된다 이 말이지. 반드시 갑이라는 청약자한테 해야 돼요. 두 번째요. 그 승낙의 의사표시 내용은 반드시 갑이 제시한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 내용이어야 돼요. 즉, 그 아파트를 내가 5억에 산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각각 뭐냐면 자,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되고 청약자는 승낙할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이게 갖추어져야 되고 동시에요. 승낙의 의사표시 내용이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죠. 이건 뭐냐?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돼야 된다라고 해서 객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완전히 일치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승낙이 유효할 수 있죠. 이렇게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승낙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승낙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약자가 제시한 승낙 기간 내에 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 내에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승낙이 종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승낙의 유효는 주관적 합치와 즉 청약자에 대해서 의사표시해야 되고 객관적 합치 즉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동시에 승낙기간 내에 즉 청약자가 제시한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효한 승낙에 의하여 드디어 뭐가 돼요?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승낙은 이 승낙의 의사표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승낙자가 자유죠. 따라서 승낙의 자유가 있는 됩니다. 그렇죠? 의사표시 자유니까요. 승낙할지 안 할지는 승낙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언제 발생하냐? 왜냐하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곧 계약의 성립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나 따져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게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원칙적으로 첫 번째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즉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두고 있어요. 즉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발송만 해버리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거는 바로 격지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격지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발신주의, 즉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만 해버리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격지자라는 건 뭐냐? 당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상대방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격지자 사이라 해요. 보통 우편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가 바로 대부분 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발송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건 언제냐? 바로 이것은 대화자 사이입니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서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 시기를 정해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계약 체결 시기 또는 성립 시기입니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대화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일 때는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에서는 발신할 때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청약의 유인이란 것은 청약자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한 자가 다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한테 청약을 해볼래? 라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한테 청약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으로는 이 표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바로 청약의 유인을 하는데, 이 청약의 유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돼요. 너희들이 나한테 청약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는 통지행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고에서 말이죠. 새를 놓겠다. 집을 새 놓겠습니다. 라고 광고한다든가. 그러면 뭐예요? 새 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구경하다가 네, 여기 들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올게요. 나한테 새 놓으세요. 이렇게 청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이요? 새 놓을지 안 놓을지는 그 사람이 그때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때 새 놓겠다는 이 광고가 바로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또 카탈로그를 배부하는 거 있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카탈로그 배부하는 것. 이 카탈로그 배부 행위가 바로 청약의 유인이에요. 카탈로그를 보고 와서 이 물건 주세요 하면 그게 청약이잖아요. 그럼 이때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서 팔면 승낙이 되는 거죠. 또 구인 광고라는 것도 있죠. 구인 광고.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졸업 증명서하고 가지고 내원해 주십시오.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면접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이게 뭐예요? 구인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죠. 광고 행위 자체가 그래요. 청약의 유인이란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그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로 발생돼 있어요. 원시적 불능. 그러면 계약 체결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면 그 계약은 무효인 계약이에요. 자, 무효인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알았고 또는 알 수 있었고, 그 상대방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던 사람은 그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계약을 체결한 것, 계약상의 책임은 질 수 없잖아요. 왜? 계약은 무효니까.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란 말이야. 그러면 계약상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이 부주의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이게요.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 계약은 체결했는데 원시적 불능 때문에 성립한 계약이 무효다. 이걸 전제로 해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조는요, 대전제가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어요. 성립시켰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원시적 불능으로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 계약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이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 불능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은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계약상 상대방은 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 과실인데 이 사람한테 손해가 생겼더라 이 말이죠. 손해가 발생돼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일방 악의 과실로 인하여 이 상대방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겠다. 배상 책임이죠. 이렇게 해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 청구권이 그러면 발생하겠죠. 여기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의 관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 여기에 있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판례는 부주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민법 750조 여기에 근거한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렇게 한 것이 판례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가 발생돼 있어요. 대가적 채무가. 그런데 서로 간에 말이죠. 그 쌍무계약의 당사자 채무가 양쪽에 생겼는데 이 채무가 서로 이행해야 할 때가 됐어요. 서로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일방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일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은 하지 않고 안 하면서 자신의 채권 행사만 한 거죠. 청구해 온 거죠. 청권 행사. 자, 이런 경우에 그 일방에 대한 타방, 상대방이죠. 상대방도 야, 너도 채무 이행할 때가 됐잖아, 내한테. 근데 너는 내한테 채무 이행 안 하면서 청구해 왔니? 나 못 줘. 라고 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 이행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바로 동시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이행 못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동시행 항변권. 자, 이행 거절하는 거죠. 나 이행 못하겠어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이 상대방도 채무자잖아요. 이 사람도 채무자죠. 양 채무자가 이행기가 서로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쪽이 말이지 자기는 이행 안 하면서 야 내놔 하면 상대방도요. 야 니도 이행할 때 되는데 왜 안 줘? 나도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성질상 채무이행 거절권이다. 그죠? 이 거절권을 통해서 이행기를 연기시키는 거죠. 지금 당장 이행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행기에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민법적으로는요. 민법상 자,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당연히 일정한 효과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존재효, 당연효 이렇게 해요. 민법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행기 도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의 면제입니다. 면제.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행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민법상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냐?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손배할 책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 상대방 할 수 있는데 해제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면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이 민법상 효과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한테 그 상대방이 원고가 돼가지고 자기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대방 채무자, 동시행항변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한테. 그러면 이때 소송상에 가면 소송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는요.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피고인 채무자가 동시행항변을 갖고 있는 채무자가 그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일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이걸 행사유라고 그래요. 그럼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데? 행사 안 하면 법원이 판단 안 해요. 그 피고한테, 즉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인 피고한테 동시행항변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 안 해요. 심판 안 해요. 그러면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래야 행사하면 그때 법원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법원이 심판하면 동시행항변을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고가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네. 권리가 있네. 그러면 원고 니도 보니까 니도 동시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니도 원고 니도 줘야 될 일이네. 그러면 원고 니도 주고 피고 니도 줘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는 뭐라 하냐? 판결의 모습을 우리는 상환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려요. 둘이가 주고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송법상의 효과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물론 492조에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뭐 그건 민법상 규정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위험부담. 위험부담은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적 요소만 정리하겠습니다. 위험부담.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이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러면 쌍무계약했으니까 서로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채무 중에, 대가적 채무 중에 하나가 후발적 불능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대가적 채무 중에 어느 하나가 후발적 불능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후발적 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근거를 보니까 그 불능된 채무의 채무자는 잘못이 없더란 거예요. 잘못이 없는 상태로 발생했다는 거야. 이렇게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기 채무 후발적 불능이 자기 잘못 없이 발생했으니까 여기 있는 채무자는 이런 상태라면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채무를 면해요. 왜요? 실현 불가능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불능되는 것이 무책이잖아요. 그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니까 뭐야? 책임이 채무가 소멸해버린 거지.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돼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채무가 남아있잖아. 상대방 채무. 이 사람의 채무는 후발적 불능이 돼서 없어졌지만, 면제돼서 없어졌지만, 이때 상대방, 이 사람도 채무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 채권자라면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의 채권자는 대가적 채무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돼. 이 물건, 불가능된 물건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상대방도 역시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겠죠. 왜? 쌍무계약이니까. 자, 이 사람의 대금 지급할 채무는 이거는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않고 없어지냐. 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
존속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채무자는 얘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소멸했다가 없어지면 이 사람이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대가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즉 대금 지급할 채무를, 대금 지급에 관한 이 채무를 손실이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냐 아니면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그것을 대가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얘가 부담하냐 얘가 부담하냐. 만약 얘가 부담한다면 줘야 되고 얘가 부담한다면 돈을 못 받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대가적 위험. 그래서 여기서 민법에서 위험 부담에서 위험은 대가 위험을 말해요. 대가 위험. 돈 받을 위험이요.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위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상에는 자, 쌍무계약에서 말입니다. 쌍무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어요. 후발적 불능. 그런데 이 후발적 불능의 사유가 쌍방 모두의 무책이에요. 이 말은 채무자도 잘못이 없고 무책이고 상대방이니까 채권자라 하면 되겠죠. 채권자도 무책이다. 이게 쌍방 무책이겠죠. 쌍방이 모두 잘못한 게 없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쌍방 무책인 경우에는 이때는 채무자의 위험 부담을 인정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우리 법에서 정리하냐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됐어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 면제했죠. 여기에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 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채무를 면제받은데 동시에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대금 지급 채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 청구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물건이 없어지는 채무자는 물건이 없어졌고 후발적 불능으로,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매수인한테도 돈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모습이 이렇게 돼요.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나는데 그 불능이 쌍방에게 무책 이 사유로 발생했다면 이때는 채무자가 손실 위험받아. 그 말은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돈 내놔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에게 원인으로 해서 채권자에게 그 원인이 있어가지고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채권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채무자 나는 너한테 넘겨줄 채무가 없어지고 면제되고 대신에 채권자 너는 내한테 돈 내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가면 제3자 위한 계약이 있죠. 이 제3자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률 효과가 기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제3자한테 주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특약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가는 거 보세요. 갑유양자, 을낙약자, 병수익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예컨대 이걸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말이죠. 돈을 10억 원 채무를 쥐고 있어요. 돈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두 사람 사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상 변제할 날짜가 더 왔어요. 여기 10억 채권 있죠. 변제가 들어가니까 갑은 자기 토지, 이 토지 소유권자인데요. 이것을 을한테 팔았네요. 토지 매매 계약에서 10억의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네요. 자, 왜 팔았냐 하면 갑은요.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고 대금을 받아서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 갑한테 대금 10억을 지급할 것을 바로 이렇게 지급해라 라고 요 매매 계약할 때 이렇게 특약을 붙일 수 있죠.
특약으로 을이 병한테 대금 10억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붙여 있어야 말이죠. 이렇게. 요 특약을 우리는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요 매매 계약에서, 매매 계약 안에서 이렇게 붙인 요 계약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해요. 이 제3자 약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러한 계약 형태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 계약을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겠죠.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요청을 하죠. 야, 을 니는 내한테 줘야 될 돈을 병한테 직접 줘라.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게 이 사람은 뭐예요?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약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요약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래, 알았어. 내가 직접 오면 니한테 줄 거 돈을 병한테 줄게. 날짜 정한 날짜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약속을 받아들이죠. 약속을 승낙한다. 그죠? 낙약자. 여기는 매매 계약으로 본다면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계약,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면 이 사람을 요약자, 이 사람을 낙약자.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계약 당사자 아니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3자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3자인데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어떻게? 10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10억 채무가 생기는 거죠. 10억 채무. 이렇게 짊어지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는 수익자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 그래서 결국은 갑과 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 이것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 법리 관계를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제3자 약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당사자는 여기서는 갑과 을이죠. 여기 제3자는 그럼 누구예요? 병이죠. 그죠? 이렇게. 병을 위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본 교재에 들어가면 이 요약자와 나약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약자와 수익자 관계, 제3자 사이 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계약법, 효력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해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